번째 단원입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353쪽. 제목을 보면요, 현대시의 시적 실험과 시적 초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실험과 초월이겠죠. 핵심은 실험과 초월입니다. 시에서 실험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초월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일종의 키워드를 가지고 부제목을 보면요, 1960년대부터 90년대의 시사적 전개와 평가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에 나타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사적 전개, 시의 역사적 전개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90년대라고 하는 이 한국 현대 시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중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통의 논문과 좀 다른 특징이죠. 평가. 그러니까 시적 실험과 시적 초월이라는 이 두 개의 관점에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현대시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시인과 작품들을 계보적으로 살펴본다. 시사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인데요. 첫 번째 단원 조지훈 시, 두 번째 단원 1950년대 모더니즘, 전후 모더니즘 시. 그 두 가지 연구는 동시대, 시인을 한 명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경우겠지만, 그러니까 공시적 연구였는데 이 경우는 통시적 연구다. 그죠? 여러 시대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관점이 적용될까요? 계보. 이 책의 우리 교재의 제목이 현대문학의 구조와 계보이죠. 그러니까 계보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유형의 공통분모를 가진 시적 특성이 시대별로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중심으로 한 것은 좀 특이합니다. 연구자인 논문을 쓴 본인의 해석이나 관점 혹은 평가, 이것이 중심일 텐데 보통의 논문은요. 이 경우는 그 해당 시인과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혹은 당대의 평가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자의 의견을 붙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사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 머릿말에서 이 논문 전체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실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시에서 실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해사조 혹은 문학적 유파의 관점에서 가까운 것은 아방가르드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 문해사조 혹은 유파가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을, 문학적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해사조로 따진다면 혹은 유파로 따진다면 아방가르드에 가깝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더니즘 문학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영역 안에 이미지즘과 영미 20세기 이후 영미 이미지즘과 20세기 이후 유럽의 아방가르드 문학 운동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우리가 문해사조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해사조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의 문제는 한국 문학에서 이 모더니즘 문학이 시작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현대문학사 수업 시간에 주로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모더니즘은 이론적으로는 김기림이라는 비평가가 주도했고 모더니즘 시 운동이 1930년대 초에 김기림을 비롯해서 김강균, 이상, 그리고 정지용 이런 시인들을 중심으로 서구 이미지즘과 아방가르드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20세기 초에 모더니즘 문학예술 운동이 한국의 1930년대 초에 수용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대목입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1930년대 개화한 모더니즘 시의 심화와 갱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주지적 이미지점 계열의 김기림과 이미지점 영미 이미지점 시 계열을 보통 주지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된 것입니다. 주지주의라는 용어.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 문학에서 이 주지주의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특히 이미지즘을 설명할 때 주지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엉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미지즘 시 T.S.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감물을 중심으로 이미지점 시 운동을 벌였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낭만주의 시는 감정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지만 그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지로 대신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전환해서 상감물, 상응하는 하나의 사물인 이미지로 전환해서 표현했을 때 현대 독자들은 오히려 그 최초의 감흥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 추체험할 수 있다.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미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즉 낭만주의가 얘기하듯이 저절로 혹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적인 정신작용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로 대신 표현한다. 감정과 사상을 이미지로 대신 표현한다. 그러니까 주지주의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연구자들이 영미 이미지즘을 수용할 때 이건 주지적 모더니즘이다 라고 붙인 이유가 거기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즘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온건한 모더니즘입니다. 분류의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가격한 모더니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김기림과 정지용 그리고 아방가르드 계열의 이상의 시를 추적하는 작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것은 아방가르드 시들이, 즉 전위 예술에 해당되는 시들, 한국의 1930년대 이상으로부터 비롯된 이상시의 계보라고 하는 게 한국 현대시에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상의 시에 연원을 두고 그것이 시대마다 가장 실험적인 시들, 전위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지금 현재 젊은 시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보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상시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시 중에서도 아방가르드 시의 계보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시적 실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넓게 봐서, 조금 포괄적으로 봐서 아방가르드 시 계열만 해당되지 않고
이미지점 시 계열까지 포함하는 모더니즘 시 전체의 계보를 따져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에는 50년대 후반기 모더니즘, 자, 5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이 시인들을 우리가 보통 문학사에서 후반기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아마 1930년대에 모더니즘 운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5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을 후반기다.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0년대 여러 동인지들이, 이 모더니즘 시인들이 동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후반기 동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이렇게 명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에 오면 김수영, 김춘수, 황동규, 정현종, 오교원 그리고 현대시 동인들. 현대시 동인들은 한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세영, 오탁번, 이승훈, 정진규 여러 명으로 한 대여섯 명의 현대시 동인들이 대체로 이 흐름을 이 계보에 속합니다. 그리고 70년대로 들어오면 감태준, 김강규, 최성호, 80년대 오면 황지우, 이성복, 박남철, 최성장. 우리가 80년대 시인들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죠. 많이들 들어봤던 그 일종의 시적 실험을 시도하는, 크게 보면 모더니즘 시 계열에 있는, 계보에 있는 시인들입니다. 90년대로 오면 장정일, 유화, 함성호, 박상순, 성기환, 서정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래파 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여기 연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제 계보를 추적하면 지금 벌써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금 2020년대 중반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90년대 중반에 미래파 시인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많은 시인들이 이 계보, 즉 시적인 실험을 추구했던 시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래서 한국 현대 시의 역사에서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미래파 시인들이 그냥 그죠? 진공 상태에서 등장한 것은 아니겠죠. 따져보면 그죠? 거슬러 올라가서 이 현대 시의 계보를 따져보면 1930년대 이상으로부터 이상시의 계보에서 어떤 변종, 그죠? 변종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고 변형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고 변주가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중반의 미래파 이후에 지금까지 또 벌써 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또 그 연장선에서 시적 실험을 하는 시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젊은 시인들 중에서도 실험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다 이 계보에 속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보를 따져보는 것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논문, 어떤 논문이든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기존의 상식을 혹은 기존의 이론을 좀 깨트리는 것이 좋다. 그죠? 문제의식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논문이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그 통상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정리하는 정도는 뭔가 좋은 논문이라고 하기 어렵고, 뭔가 문제의식이 좀 뚜렷하고 선명하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다른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되겠죠.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해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논문은 어떤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나 하면, 기존의 문학 논의가 모더니즘, 리얼리즘의 가짜 대립에서 오는 폐해가 크다고 볼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이건 기존의 관습 혹은 선입관 혹은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좀 깨트려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문학사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1930년대에 한국 문학에서 이 문해사조 혹은 유파, 문학적 유파 혹은 입장이 크게 이제 정립이 됩니다.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을 거쳐서 수용이 된 이 한국 현대문학이 전통적인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 근거한, 보통 얘기하는 우리 전통주의,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모더니즘, 바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이죠. 모더니즘이라는 게 30년대 다시 새롭게 형성이 됐다. 그리고 20년대 이후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실주의 문학으로부터 출발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문학을 혹은 예술을 하는 이런 리얼리즘적인 이 세 가지 큰 입장이 1930년대 초에 한국 문학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계보적인 관점에서 1930년대부터 1900 거의 80년대까지 상당히 시대별로 조금씩의 변화 혹은 변주만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이 세계의 흐름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랜 동안 한국 현대문학의 이 많은 연구자들, 많은 독자들, 많은 비평가들에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이 뭐예요? 특히 양대산맥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죠. 대립관계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겉으로 보면 이게 편리한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혹은 문학을, 한국 문학을 보는 편리한 일종의 개념이죠. 이렇게 대립으로 보는 거예요. 모더니즘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이 상당히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짜 대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간행을 깨트리는 문제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의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더니즘, 리얼리즘의 이분법은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카프 문학이 이제 리얼리즘 쪽에 속하고 민족주의 문학과의 대립. 물론 모더니즘, 리얼리즘과 정확하게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죠? 구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계속 이분법적으로 전개됩니다. 해방 공간에서는, 해방 공간은 보통 우리가 문학사에서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 된 1945년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까지를 한 5년 동안이죠. 해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해방이 되고 나서 특징이 뭘까요?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입니다. 그죠? 해방이 되고 나서 혼란기에 아직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죠? 미국과 소련의, 그죠?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이념 대립의 갈등을 겪는 이 시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도 자익 문학과 우익 문학이 크게 서로 경쟁하면서 대립하면서 갈등을 극심하게 빚었던 시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이라는 특징은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는 자익, 우익 문학 논쟁이 벌어지고요. 60년대 가면 바로 그 유명한 순수 참여,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이라는 또 대립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큰 논쟁이 그 시대의 문학을, 한국 문학을 지배하는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또 민족문학 논쟁이 벌어지고요. 이 민족문학이 사실은 90년대 이후라고 했는데 70년대부터 민족문학이 중요한 문학적 논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80년대 가면 민중문학,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문학,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민족문학, 민중문학, 노동문학.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리얼리즘 문학의 큰 범주 속에서 시대별로 이렇게 카프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참여적인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문학의 계보가 형성되니까 그것과 대립 구도라고 인식한 이 모더니즘 문학 혹은 순수 문학, 이런 쪽의 문학들과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논문의 제목 자체에 실험과 초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모더니즘 문학, 모더니즘 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생각했던 시인들에게도
실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리얼리즘 안에서도 실험이 있다는 겁니다. 리얼리즘 안에서도 초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대립구조로만, 즉 이분법적으로만 리얼리즘 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럴 때 시적 실험의 주제에 관해서도 리얼리즘적 경향으로 알려진 김지아, 유명한 한국의 저항시인이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김지아 시인, 그리고 80년대의 대표적인 농민시인 김용택, 이런 시인들의 시도 바로 이 시적 실험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고 또 초월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제 2장에서 등장하는 시인은 김수영과 김춘수입니다. 김수영 시인만 연구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의 선행 연구만 해도 한국에서 현대 시인에 대한 논문, 석박사 논문을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논문에 속하는 연구 대상 중에 한 사람이죠. 김수영이 그렇고 김순수도 그렇습니다. 한영훈, 서정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논문 한 편에 김수영 한 명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김춘수까지 그리고 시대별로 굉장히 많은 시인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해당되는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가장 엑기스만, 핵심만 지금 다루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시인은 풍자와 해탈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 시사에서 1960년대는 순수 참여라는 이분법적 대립항이 시인 비평가의 창조적 상상력과 사유를 구속하였던 시기이다. 조금 전에 머릿말에서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1930년대에 우리 한국 문학에서 정립되었던 바로 전통문학, 모더니즘 문학,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일종의 대립항이 80년대까지 전개되었는데, 물론 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이것이 상당히 관습적으로 많이들 사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이것을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입니다. 지금 이 논문이 그렇게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60년대는 이것이 아주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이분법이 그만큼 순수 문학이냐 참여 문학이냐라고 하는 이 대립구조, 어찌 보면 이제 정확한 범주는 아닐 수 있는데 참여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에 좀 가깝고 순수 문학은 모더니즘 문학에 가까우니까 이게 60년대에서는 이런 형태로 대립구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국 문학에 있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은 60년대에는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나 하면요, 시인과 비평가의 창조적 상상력과 사유를 구속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인이 시를 쓸 때 나는 지금 순수 시를 쓰는 순수 시인이냐 참여 시를 쓰는 참여 시인이냐를 스스로 자꾸 검열한다는 겁니다. 비평가도 마찬가지고, 비평을 할 때 이 시를 내가 지금 분석하는데 비평가로서 이걸 순수 시로 볼 것이냐 참여 시로 볼 것이냐 자꾸 이걸 먼저 개입한다. 사고를 뭡니까? 사고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썼던 것입니다. 구속하였다. 그 정도로 이게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이 이 60년대의 한국 문학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김수영과 김춘수를 비교할 때
김수영은 참여 시인이고 김춘수는 순수 시인입니다. 자꾸 대립항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두 시인을 이러한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통념을 전체적 조망의 차원에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 이해와 평가가 더 치밀해져야 된다. 더 섬세하게 봐야지 너무 그렇게 칼로 그죠?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양분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김수영을 반드시 참여 시인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김수영 시 전체, 김춘수 시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 주제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작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부제목, 이 글의 부제목이 평가를 중심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생각하는 김수영의 시, 내가 생각하는 김춘수의 시가 아니라 그 김수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를 잘 한번 핵심만 정리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는 식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학사, 연구, 비평가들, 연구자들이 했던 그 평가에 뭡니까? 빈틈을 찾아보겠다.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김수영 시에 대한 기존 논의의 방향은 첫째로 일관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시 세계를 파악하려는 시도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이제 자유, 그리고 혁명, 이런 얘기들도 주제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도 주제어 중에 하나고요. 김수영의 시에 이런 주제가 표면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름이라는 감정도 나타나고요. 주제어에 해당되는 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선행 연구들을 다 여기다가 각 주에 표시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책에 각 주에 표시되는 경우와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책 뒤에 1장, 2장, 3장, 4장 해서 다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 문헌도 이제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첫 번째 일관된 주제어로 시세계를 파악하는 시도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선행 연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 각주 1이라고 쓰고 또 밑에다가 다 정리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각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간략하게 했습니다. 둘째, 형식적, 미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시의 특질을 밝히려는 시도. 형식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미학적 고찰을 하거나 형식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특징과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시도. 김수영도 그렇고 김춘수도 그렇고 시만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에 대한 해설도 쓰고요. 때로는 일반적인 시 비평도 하고요. 시 이론도 제시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집에 보면 김수영도 김춘수도 전집에 시전집만 있지 않고 산문이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걸 이제 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김수영의 경우만 놓고 보면 시만 연구된 게 아니라 이 산문도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시를 어떻게 보는지 김수영의 관점이 이 시에 대해서 서술한 이 산문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여 침을 뱉어라 같은 산문이 대표적인 시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만 연구한 게 아니라 시와 산문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런 논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논문들이 그동안 많은 쟁점들을, 즉 논점들을 제시해 왔는데, 그러니까 논점이 많을수록, 즉 쟁점이 많을수록 연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 한용운, 김수영, 김춘수, 서정주 이런 시인들의 논문이 가장 많은 이유도 그러할 텐데, 특히 김수영은 많은 논점을 이 선행 연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논점으로 그동안에
기존 논의에서 부각된 논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4.19 등의 역사적 사건과 김수영 씨의 시기 구분 문제.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선행 연구들이 혹은 기존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다면,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9가 바로 김수영 씨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것은 누구나 대동소이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나 하면요. 예, 여기는 각주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요 대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논점에 해당돼, 쟁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주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혹은 문학 교육에서 대체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김수영은 원래 순수시를 쓰는 순수 시인이었는데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정치적인 경험을 하면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시를 쓰는 참여시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즉 변모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참여시를 썼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김수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가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특히 마지막 이제 작품이 풀이거든요. 풀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풀을 저항시로 보는 거죠. 즉 정치적인 어떤 알레고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를 몰고 오는 동풍을 독재자 혹은 외압, 외세의 억압, 풀은 민중, 그죠? 민초라는 뜻을 가진 그 민중, 이렇게 대립구조로 보는 뭡니까? 해석이 중심을 이루어 온 것하고 연결됩니다. 뭐가? 지금 그런 전체적인 김수영 씨의 시기 구분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더니즘 시인이었는데 리얼리즘 시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참여를 했다. 그래서 풀도 그러한 참여시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김수영, 김춘수만 놓고 볼 때도 지금 이미 정립된 것 같은, 이미 누구나 그렇게 공인된 것 같은 어떤 문학적 평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내 생각이고, 이 논문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봐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논점은 바로 그러시고요. 둘째 논점은요, 비슷한데 모더니즘에서 출발해서 참여시로 갔고, 즉 리얼리즘 시인이 되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또 일부에서는 모더니즘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극복하려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즉 변모되긴 했으나 그걸 리얼리즘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더니즘 안에서 자기 갱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래서 정기시와 후기시를 크게 나누는 거죠. 순수시를 쓰다가 참여시인이 됐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표작인 풀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함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꼭 참여시냐, 그리고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김수영의 시를 풍자와 해탈, 다른 말로 맨 위에 나오는 지금 이 실험과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은 앞서 제시한 논의의 세 방향, 즉 시의식을 중심으로 한 의미론적 고찰, 자, 이것은 주제적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내용적 연구 혹은 주제적 연구라고 그러죠. 의미를 따라서 의미를 추적하면서 혹은 의미를 파악하면서 연구하는 거, 주제적 연구. 두 번째는 시적 형성화 방식을 중심으로 형태론적 고찰. 이게 이제 기법적 연구입니다. 형식 분석이죠. 형식 연구를 하는 거. 지금까지 김수영 씨도
주제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형식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문학사적 고찰. 이게 세 번째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주제적 연구, 기법적 연구, 문학사적 연구가 다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더 이게 시기 구분도 그리고 과연 모더니즘 시에서 리얼리즘 시로 바뀌었느냐, 순수 시에서 참여 시로 바뀌었느냐, 이 문제까지도 같이 연동이 돼 있으니까 큰 틀의 평가를, 그죠? 김수영 시의 생애, 시인의 생애 전체를 평가하는 큰 틀의 평가는 세부적인 주제적 연구, 기법적 연구, 문학사적 연구가 세부적으로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그죠? 이 전체적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 김수영 시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 이상의 혹은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글은 상당히 여러 명의 한 10명에 가까운 시인들을 이렇게 꿰뚫어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꿰뚫어서 시적, 실험의 문제, 초월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편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너무 잘 알려진 작품이고 다들 잘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풀이란 작품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내가 우선 강의로 짧게 핵심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작품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참여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정치적 알레고리란 말 알죠? 알레고리란 것은 A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B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징과 어떻게 다르냐? 상징은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미지나 부분적인 표현이 A를 표현하되 B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상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이죠.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이 표현하면서 비유를 하지만 상징은 원관념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고 보조관념만 가지고, 즉 이미지만 가지고 상징을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거. 이게 상징이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예를 들면요. 푸른 하늘은 자유의 상징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상징이죠. 그런데 알레고리는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이야기 전체가 그런 숨겨진 어떤 현실적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우화입니다. 동물 이야기, 우화. 이솝 우화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건 100% 알레고리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는 알레고리죠. 왜?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지만 그 이야기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계에서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서 성실한 사람이 최종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적 주제를, 메시지를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라는 문학적 수법은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레고리.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뭐 알레고리가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알레고리로 보는 것은, 혹은 상징이나 알레고리를 보는 것은 이 풀과 바람의 관계 전체를 정치적 어떤 현실의 어떤 역학관계로 보는 것이죠. 자, 알레고리란 말을 이해했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김수영 씨의 평가를 그렇게 하죠. 순수 시에서 참여 시로, 모더니즘 시에서 리얼리즘 시로. 그래서 4.19가 이 시기 구분의 경계다. 그 이전에는 순수 시인이었는데 4.19를 경험하면서,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여 시인이 됐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해석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틀렸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요, 1년, 이게 연이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재에는 연이 구분되어 있죠. 크게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부분만 인용했네요. 예. 이거 전체를 봐야 이게 사실은 되는데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부분만 인용했어요. 우리 스크린에는 이게 전문이 나와 있긴 합니다. 전문. 그래서 교재에는 부분만 나와 있고 스크린에는 전문이 나와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연구분을 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누웠다 하고 풀이 눕는다부터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발밑까지 눕는다부터 또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보면요. 크게 3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연구분이 안 된 채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엄청 단순합니다. 압축하면요, 요약하면 명사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부사가 많이 등장하긴 하죠. 드디어, 다시, 먼저 이런 부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 구문이 상당히 단순하고 간명합니다. 그런데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을 요약하면 명사 두 개가 핵심이에요. 뭐와 뭐예요? 바람과 풀이에요. 바람이란 단어는 없지만 동풍, 그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람과 풀의 관계입니다. 간단히 이 시 전체의 구도를 요약하면 바람과 풀의 관계예요. 근데 이 바람과 풀의 관계는 이게 핵심인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 하면요. 이 동사에 해당되는 서술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관계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바람과 풀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본 겁니다. 그죠? 대립관계로 본 데서부터 출발해서 정치적 알레고리까지 간 거예요. 그죠? 바람은 독재자 혹은 정치적 외압이고 풀은 민중이다. 풀은 생명체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를 상징하니까 결국은 민초, 풀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가 나오니까 최종 마지막 행에 풀뿌리가 나오니까 이걸 풀을 민초라는 단어로부터 연상이 되어서 민중으로까지 이제 즉 혹은 독재자인 경우는 민중일 테고 외세인 경우는 이제 억압을 받는 존재. 자, 그러니까 이 이분법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그죠? 폭력을 행사하는 자와 폭력을 당하는 자, 이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시를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풀과 바람의 관계가 대립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그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은 핵심적으로 어떤 시어를 항상 물증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어떤 시어가 결정적으로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보게 할까요? 예? 반복되는 걸 잘 봐야 돼요. 반복되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보다도 몇 번 나왔어? 7번 나왔는데 이 짧은 시에서 A보다 B가 뭐뭐 하다. 그죠? 일종의 조사인데 A보다 B가 뭐뭐 하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관계를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이 표현 자체가 대립 관계로 보게 만듭니다. A보다 B. 왜? 비교격 조사거든요.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바람보다 더. 그죠? 풀은 바람보다 더. 또 밑에 보면요. 바람보다. 그러니까 풀과 바람의 관계가 이 보다 혹은 보다 더라고 하는 조사, 비교격 조사로 인해서 이거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대립구조다. 풀과 바람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구나. 그죠? 한쪽은 억압하거나 한쪽은 억압을 당하고 있구나. 누구나 그렇게 알게 하니까 이 시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죠? 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이 시를 그리고 정치적 알레고리로 보고 참여시로만 보면 너무 불충분하다. 내가 볼 때는 틀린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이 작품이 그 정도의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형성화됐다면 김수영 시인이 그렇게 수준 높은 시인도 아닌 거예요. 엄청 단순한 정치적 주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치시라고 해서 다 수준 낮은 건 아닙니다. 정치시라고 해도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암시성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정치시를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만 해석하고 이 시가 끝난다면 김수영은 고도의 참여 시인도 아닌 거예요. 평범한 참여 시인이죠. 근데 왜 그동안 우리가 김수영 시인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내가 볼 때 이 시는 표면 구조와 수문 구조, 다른 말로 하면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구조상으로는 이 보다도 혹은 보다라고 하는 7번이나 나오는 이 비교격 조사가 표면적으로 A와 B를, 즉 풀과 바람을 대립구조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자, 그게 나는 표면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이 시를 충분히 해석한 게 아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뭘까요? 수문 구조가 뭐냐? 자, 수문 구조를 파악할 때 역시 관건은 뭐예요? 풀과 바람의 관계예요. 풀과 바람의 관계를 대립구도가 아닌 어떠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어떤 증거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자꾸 증거를 찾으라는 말을 해요. 물증이 필요해요. 그냥 막 머릿속에서 심증만 갖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구조로 보는 것조차도 이 물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표면 구조가 아닌 수문 구조 속에서 대립관계가 아닌 것이 어떻게든 숨어 있지만 그게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출되는 경우, 표면에 살짝 나타날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풀과 바람이 그렇게 경쟁관계 혹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호응관계, 호응이란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죠? 자,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부격. 바람이 불어서 풀이 나부깁니다. 자, 나부낀다는 말은 억압과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사이에 표현될 수 없는 단어예요. 나부낀다는 말은.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깁니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풀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죠? 탄압을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 하면 나부껴라고 표현했을까요? 시를 쓰는 시인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레고리로만 자꾸 생각하는 그 정치적 알레고리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제 숨은 것까지 봐야 된다. 자, 내가 볼 때는요, 풀의 입장에서는 비와 바람이 풀의 입장에서 눕고 울었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어떨까요? 풀은 식물이고 풀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스스로 물을 만들 수도 없고 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에 필요하고 뭐예요? 성장에도 필요해요. 두 번째, 운동도 필요해요. 나무도 풀도 벼도, 그죠? 그런데 이 스스로 운동할 수 없는 게 식물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줘야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립니다. 벼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아예 정치적 알레고리를 안 보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보면 이 나무끼가 이해가 됩니다. 풀은 비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생명과 성장에, 바람으로부터도 운동성을 도움을 받아서 울었다고 하는 것도 비를 맞아서 표면에, 그죠? 자신의 몸에 물기가 많은 것이고요. 누운 것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정치적으로 알레고리로 자꾸 해석하니까. 자,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가 어디선가 관계를 새롭게 풀과 바람의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빨리 눕고 빨리 울고 일어서고 하는 게 눕고 일어선다는 것도 대립관계로 자꾸 우리는 봅니다. 눕는다는 것은
억압당하는 것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해방되는 것이고, 그죠? 운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웃는다는 것도, 여기 웃는다가 나오거든요. 웃는다는 것은 이제 해방, 긍정적이고, 운다는 것은 슬픔의 상태고, 혹은 피해를 받는다고 자꾸 해석합니다.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한다면, 물과 운동성을 제공하는 이 비와 바람은 풀의 입장에서는 생명력을 뭡니까? 전수받는 혹은 수혈받는 어떤 도움을 주는 외부의 어떤 힘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남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같은 작품인데 풀과 바람을 첫 번째는 대립관계, 표면적으로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석했고, 두 번째는 심층적으로는, 즉 숨은 관계로서는 호응관계다, 즉 도움을 주고받는다, 대립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해석의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누가 할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죠. 이 작품은요, 김수영의 시 세계 속에서, 시 의식 속에서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가 서로 모순을 일으킬 정도로 김수영의 시 의식 속에서는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균열된 채, 즉 완전히 하나로 정립이 되지 않은 채, 모순을 동반한 채 이 작품이 창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수영 시 의식의 비밀이다. 왜 그럴까요? 김수영은 계속 참여 시인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끼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살구 이후예요. 그런데 기존에 자기가 쓰던 그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 시의 그 실험적인 어떤 요소,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체질적으로 혹은 시인으로서. 이 두 가지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 자체는 해석을 하는 나의 모순이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혹은 김수영 시인의 시 의식 속이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죠.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표면적으로 하나는 심층적으로 이 작품 속에 스며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해석의 모순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것은 해석하는 나의 모순, 비평가의 모순이 아니라 김수영 시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순까지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모순적으로 하면서 그 모순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김수영 시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평가, 이 작품 한 편만 갖고 하는 것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김수영 씨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단순하게 평가한 것이다. 살구를 경험하면서 모더니즘 시인에서 리얼리즘 시인으로 변모했다. 순수시를 쓰다가 참여 시인이 됐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작품은 정치적 알레고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를 너무 양자택일해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수영 시인은 내가 볼 때는 이 작품을 그렇게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의 이 모순된 결합으로 균열을 가진 채 완전히 하나로 융합이 된 게 아니에요. 뭔가 빈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니까 그 균열을 가지고 평생 시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뭐예요? 모더니즘 시, 순수 시에 대한 즉 시적 실험을 해야 된다. 현실을 배반하고 더 무한대의 혼돈으로 나아가는 그 시의 예술성, 시의 해방의 시가 가지고 있는 해방적인 어떤 추구를, 지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또 참여 의식까지도 그죠? 개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김수영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혹은 김수영 시인의 시 의식 속에 내재된 어떤 모순 혹은 균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지 못하는 그 모순된 하나의 결합, 두 개가 표면 구조와 숨은 구조가 지금 모순된 채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은. 그래서 하나의 해석과 또 다른 해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나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로 가서 지금 내가 그냥 강의로 설명한 것을 교재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작품 한 편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편의 시가 그 시인의 시세계 전체의 바로미터, 그죠? 바로미터란 말 알죠? 그 시인 시세계 전체의 핵심적인 어떤 특성을 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은 그 시세계의 핵심을 건드리는 작품이겠지. 그럼 그런 작품을 잘 해석해서 예리하게 분석하면 그 시인의 숨은 비밀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기존의 해석이 너무 단순하다, 불충분하다, 기존의 해석은 너무 지금 상식에 머물렀다, 이런 비판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비판이 가능한 거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기존의 해석이 좀 불충분하다, 좀 부족했다, 너무 단순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해석을 자기가 제시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초점은 풀과 바람의 정체죠. 그리고 관계죠. 그래서 풀과 바람의 관계를 민중과 외압이라는 대립적 상징으로 파악하는 대부분의 견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해석한 것하고 또 다르게 나는 지금 상당히 이원적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 표면적 해석,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가 둘로 결합이 되어 있다. 두 가지가 모순된 결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알레고리 해석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표면적 구조만을 해석한 것이니까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평가이지 기존 해석이 틀렸다고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 중에서도 이걸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예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움직임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 동력이다. 이 바람의 의미를요. 이건 누가 했냐면 황동규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과 풀을 그렇게 해석했고요. 자신의 본질 속에서 운동성을 내포한 존재다. 이것은 각조 6번 최하림 시인이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만큼 이 시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밭에 서 있는 사람의 웃음의 체험이다. 이런 조금 이제 경험적인, 체험적인 관계로 의미로 해석한 이건 김현 비평가가 풀이 웃는다라는 대목을 주목해가지고 풀밭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나는 이런 해석도 뭔가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해석을 다시 시도한 거죠.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하든 논문을 쓰든 어떤 거예요?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기존 연구들이 논의가 이러이러한데 라고 잘 정리를 하고 자기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기존 논의가 뭔가 좀 불충분하거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편만 가지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편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과 바람의 관계를 대립관계, 특히 정치적 알레고리로 보는 해석이 대부분의 해석인데,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몇몇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까지 제시한 다음에 내가 해석하는 것은 그것과도 다르다라고 이제 내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내 설명을 여기서 결론만 압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정체를 인식과 사유의 주체인 자아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다른 세계의 힘으로 간주하고, 졸고라고 할 때 졸고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보통 자기가 쓴 글을 조금 겸손하게 자기를 졸이라고 부르고, 고는 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다. 필자가 쓴 글이다. 이게 내가 쓴 글에서 이런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풀을 억압하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고, 외부의 힘은 맞죠. 왜? 풀이라는 존재, 생명체의 외부에서 불어오니까. 그런데 이 풀은 내가 새롭게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이제 숨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운동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면 풀은 주체고 바람은 주체의 바깥에서 불어오는 어떤 외부의 힘이기 때문에 이건 탈주체라고 봤습니다. 주체가 아닌 외부의 타자성이죠. 근데 타자성이 주체에게 뭡니까? 비주체가 주체에게 어떤 힘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참여시로만 이 시를 해석하던 것과 다른 어떤 해석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도 그렇고요. 어떤 시인의 시세계 전체도 그렇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수강생들이 김수영의 시 풀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정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을 뿐이에요. 간섭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을 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해석을 계속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탈주체의 잠재력이다 이렇게 봤어요. 탈주체의 잠재력. 풀은 주체죠. 그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생명을 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생명체를 가지고 주체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인데 이 풀은 스스로 주체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은 좀 종교적인 용어지만 아무튼 뭡니까?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외부의 힘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건데 그 외부의 힘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탈주체의 어떤 외부의 힘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종교적이지 않은 어떤 외부의 자연 현상의 바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해석은 또 그 다음 단계의 문제지만 아무튼 탈주체의 힘이다. 그리고 탈자하다. 그리고 풀은 중심이고 바람은 탈중심이죠. 그래서 풀을 이 탈주체의 잠재력으로부터 역동성의 동력을 얻는 모습으로 파악한 견해. 이게 이제 내가 기존의 견해입니다. 자, 여기 잠재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외부의 바람이 불어주는 바람이 풀에게 전달하는 이 힘을 잠재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잠재력이라고 그랬을까요? 풀이라고 하는 주체는 혹은 존재는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현실성이라는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현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성이 가능하게 하는 더 원동력은 더 숨은 힘은 잠재성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 개념 범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 잠재적인 힘, 포텐셜,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앗의 비유를 한다면 수박의 씨는 앞으로 수박이 될 만한 그 DNA를 다 갖고 있고, 그죠? 인간의 태아도 그렇고요. 병아리, 달걀 속에 있는 그 수정란은 앞으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죠. 그 힘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잠재되어 있을 뿐이죠.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바람의 힘은 탈주체의 힘이고 외부의 힘인데 이거는 현실성의 차원이 아니고 잠재성의 차원에서 불어오는 어떤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력이란 말을 썼어요. 잠재성, 현실성 이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라는 발언 이후에 김수영 후기시를 풍자의 측면에서만 고찰하고 해탈의 측면은 간과해 왔다. 자, 이 대목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시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필자인, 즉 논문을 쓰는 나의 평가까지 포함해서 너무 결론만 압축해서 평가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누이야 장하구나라는 시를 김수영의 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김수영이 말하고자 한 것은 풍자와 해탈의 관계예요. 풍자는 말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문학이라는 게 있죠. 풍자. 시에서도 풍자시가 있고요. 김수영의 후기시는 그러니까 참여의식에 눈을 뜨고 이 풍자의 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단순히 순수시, 모더니즘 시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시적인 의식, 그리고 풍자적인 정신, 이런 걸 계속 시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것과 이 풍자와 해탈의 관계를 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둘 중 양자택일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수영의 후기시는 풍자의 시고 해탈의 시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아까 뭐하고 연동됩니까? 김수영의 시는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시인이 됐다. 참여시를 쓴다. 그래서 풀은 참여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해석이죠.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수영이 이런 발언을 한 이 작품 이후에 풍자만 했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김수영의 후기시는 풍자시다. 정치적 알레고리다. 그러니까 참여시다. 이렇게만 자꾸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탈의 측면을 무시할 만하냐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자가 아니면 다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자기는 풍자가 좋은 시고 해탈은 나쁜 시라고 말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김수영의 후기시는 서시에 언급된 첨단과 정지의 변증법이 풍자와 해탈로 전개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서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의 노래, 정지의 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첨단의 노래와 정지의 미. 그러면 첨단의 노래는 바로 현실을 배반하고 무한대의 혼돈으로 나가는 일종의 실험정신, 시에서 실험정신, 그게 첨단으로 표현된 것이고, 정지는 리얼리즘 정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정지,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 그죠? 첨단으로 가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현실의 모순을 제대로 보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역시 이 서시에서 첨단의 노래만 너무 불러왔다,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 이런 표현이 첫 구절이에요. 두 줄이. 나는 그동안 너무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 비슷하죠?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하고 비슷하잖아요. 첨단의 노래, 즉 이 해탈에 해당되는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다,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 그 구절 이후의 해석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정지의 미만을 표현하겠다, 정지의 시를 쓰겠다, 이렇게만 다 일방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이 구절 이후에 풍자의 시만 쓰겠다, 해탈은 하지 않겠다. 이것도 첨단의 노래를 그동안 너무 많이 불러왔으니까 이제 정지의 미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바로 이 어느 한쪽을 치사 선택하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간 게 아니고, 김수영의 시는 이 서시 이후에도 그렇고 누이와 장하구나 이후에도 그렇고 이 양극을 계속 기량이란 말 알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힘을 겨루는 거, 이게 기량입니다. 줄다리기 하는 게 기량이에요. A팀과 B팀이 줄다리기 하면 기량 작용이 일어납니다. 힘이 서로 충돌하고 맞붙이는 게 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이 어느 하나로 치사 선택이 되어서 하나를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두 개가 충돌하면서 이 두 개의 변증법이 전개되어 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풀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풀에 결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풍자와 정지에 해당되는 것이 표면구조의, 풀이라는 작품의 표면구조의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풀과 바람을 대립구조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건 정치적 알레고리도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참여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탈의 시, 그 다음에 첨단의 노래가 끝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그걸 견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풀이라는 마지막 작품에서 뭘로 심층구조로 녹아 들어가서, 스며 들어가서 그 작품이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의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이게 그래서 전체 김수영의 시적 전개를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서 리얼리즘으로 바뀌었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시 섬세하게 더 치밀하게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사실은 큰 얘기를 너무 압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아무튼 큰 틀에 내 논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